영양제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구독자분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가정학과 전문의 박민수 의학박사입니다. 저는 박민수 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사실 올바른 정보를 이제 선별하고 채택하는 데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하나의 또 진료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또 하나의 이제 커다란 진료실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진료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의사와의 소통인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건강에 관련된 데 도움이 되려면 우리 환자분들, 국민분들이 건강에 관련된 올바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팁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때 더 진료관계, 의사-환자 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커다란 진료실, 열린 진료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 채널 그리고 책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비해서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짬날 때마다 뭐 테니스라든지 골프 연습이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걷기라든지 그런 것도 하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BMW라고 그러죠. 버스, 메트로, 워커,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제가 4종 운동 세트를 만들어서 틈날 때마다 이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 때 이 건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이 나중에 면역력 저하에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근육을 늘리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동 자체가 면역력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면역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과 면역은 거의 뭐 같은 동의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또 근육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장내에서 충분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를 섭취하게 되면 숏체인 패티애시드라고 하는 단세지방산이라고 하는 유익물질을 만들어내고 되는데 이 유익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영양소가 근육으로 잘 들어가게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면역력의 대명사로 볼 수가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면역력이 좋은 사람이 근육이 더 풍부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동일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 이제 근육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대표적인 또 항염증 물질이 있거든요.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면역력을 감소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환경적 요건, 건강적 상태가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좋은 염증, 회복염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만성염증은 24시간 365일 우리 몸속에 내재되고 있으면서 서서히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는 건강의 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만성염증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근육이죠. 우리 근육은 우리 몸에 그냥 붙어 있고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니까 근육에서 끊임없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면서 이런 어떤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이 풍부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또 반면에 면역력이 나빠져서 우리 몸의 신체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혈관의 염증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근육도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풍부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다시 이야기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근감소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의 운동화. 생활 자체를 운동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충분한 양을 걷고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료실 4종 운동, 제가 1시간마다 한 번씩 하는 운동이 손트기 잼잼, 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지금 잘 보이시지 않을 건데 발끝을 이렇게 돌리는 발끝, 그러니까 이거는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발목 스트레칭.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손허벅지 운동, 그래서 스쿼팅을 보완한 건데 이런 4종 운동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생활의 운동화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운동의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땀나고 숨찬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이 배출이 되게 되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은 즐겁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 번에 몰아서 과도하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번 주에 운동 못했으니까 내가 지금 이번 한 번 할 때 뭐 1시간, 2시간 체력이 떨어지더라도 하겠다. 오히려 이제 그런 운동은 독소가 될 수가 있고 부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고 활성산소를 지나치게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즐겁게 운동을 하되 자기 체력 한도 내에서 운동 끝나고 났을 때 너무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그 다음에 여기저기 아파서 그 다음날 회복되지 않는 정도의 운동은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 강도를 잘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동을 할 때는 똑같은 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심폐 기능이 챌린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걸었다가 천천히 스트레칭 했다가 전속력으로 달려봤다가 그것을 이제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의 어떤 강도와 지속 시간 그 다음에 반복 횟수 이런 것들을 약간 변형을 주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년층 이후에는 자기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몸을 움직이는 구기 운동 같은 경우들 뭐 테니스라든지 뭐 농구라든지 뭐 그런 어떤 다양한 이제 배드민턴이나 탁구라든지 그러면서 그런 어떤 민첩성, 그러니까 순발력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운동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중년 이후에 건강암소증이나 치매 등의 그런 노령화 질환을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은 너무 강박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걷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걷기는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운동법 이자 활동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만보를 꼭 채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보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개념은 아닌 거고요. 만보를 채우려다가 만보를 못 채우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만보를 채우기 위해서 좀 무리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루 7,000보 정도 이상만 걸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 그래서 하루 7,000보 걷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만보를 걷는다 7,000보를 걷는다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걷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걷기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걷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고 그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달걀 지듯이 이렇게 양손을 쥐고 그 다음에 어깨 어떤 좌우 폭이 굉장히 같도록 하고 골반도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걸으실 때 자기 이제 발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발 뒤꿈치가 닿고 가운데 닿고 앞쪽이 닿고 그래서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지지대 세워놓고 한번 찍어보면서 자기 뒤에서 한번 찍어보십시오. 그래서 계란 구르듯이 바르게 걷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바르게 걸어줘야지 우리가 관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관절염이 심해지면 이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절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게 되죠. 활동량이 줄어들게 돼서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관절염 자체가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또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바르게 걷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구 결과들에서 7,000보 정도 이상만 걸으면 하루에 뭐 30분에서 40분 정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만보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이 다양한 연구 결과들에서 7,000보 이상 정도 걸으면 하루에 필요 활동량을 어느 정도 채웠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7,000보 정도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3회 정도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건 달리기라든지 근력 운동은 뭐 상체 근육은 잇몸 일으키기 아니면 이거 팔 근육 같은 경우는 뭐 턱걸이라든지 하체 근육은 달리기, 뭐 스쿼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의 비중을 좀 맞춰서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을 때는 유산소 운동이 조금 많아도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 40대가 지나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비중을 거의 비슷하게 하든지 근력 운동은 좀 더 이제 많이 뭐 6대4 정도로 해주는 그런 나이에 맞는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가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성호르몬, 성장호르몬, 인슐린 호르몬. 그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근육을 키워주는 근육의 기능은 좀 떨어지는 반면에 근육의 어떤 성장을 또 저해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나 그다음에 렙틴 저항성이나 그런 어떤 호르몬들 점점 많아지면서 근육의 힘이 점점 약해지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소화흡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같은 단백질을 먹더라도 근육을 만드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어떤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40대가 지나면서부터 1년에 약 1%씩 감소되고 그리고 70대가 되면 그 속도가 1년에 1.5%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데요. 단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육이 떨어지는 속도는
특히 중년의 근육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노년에 가면 이 격차가 굉장히 현격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70대이지만 한 분은 40대와 같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고 한 분은 그냥 70대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40대와 같은 70대가 있는가 하면 70대와 같은 40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근육량, 그리고 근육량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육의 기능, 근력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량과 근력을 잘 유지하는 것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근육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어떤 건강이 나빠진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밤낮이 바뀌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밤 같은 낮이 있는가 하면 밤인데도 낮처럼 이제 빛이 굉장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서 생체 리듬이 망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연구들에서는 5시간 이하로 자게 되면 우리 몸이 재생돼 여유를 가지 못한다. 그래서 7시간 이상은 자라. 그럼 7시간 자는 게 좋나 8시간 자는 게 좋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7시간 정도면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시간의 수면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잠을 몇 시간 자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에서 잠을 자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자야지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나 그다음 멜라토닌 호르몬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을 재생시키거든요. 특히 멜라토닌 호르몬 같은 경우는 낮에 햇빛을 받았을 때 생성이 되었다가 밤에 빛이 완벽히 제거됐을 때 나와서 단순히 어떤 생체 리듬의 주기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면역세포를 청소하고 특히 내 세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물질, 피로물질들을 제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는 TV에서 나오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또 음악 같은 경우도 완전히 끊어서 그 다음에 어둡고 그러니까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서도 블루라이트가 계속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오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우치라든지 지갑 같은 데 넣어서 잘 이렇게 격리시킨 상태에서 잠을 주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면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면의 질이 낮아져 가지고 잠을 자도 이제 피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 같이 잠을 자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그거를 이렇게 자기 한 번 정도는 촬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에 코골이가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코골이 같은 경우는 가로라든지 비만에 의해서 이렇게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골이를 고치는 데서 도움이 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 코로 호흡하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골이를 앓으신 분들이 대부분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서 이게 숨쉬기가 원활하지 못할 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시간 날 때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이렇게 호흡 훈련을 해주게 되면 이게 우리가 호흡권을 이제 좀 더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코로 호흡하게 되면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들어가게 된 미세먼지나 바이러스가 바로 이렇게 입을 통해서 기관지로 들어가는 것들을 코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신체 조직에서 90% 이상 걸러주기 때문에 충분하게 외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먹는 음식 자체가 이 면역에게 주는 어떤 영향이 가장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죠. 식약동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도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음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분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WHO나 국제암연구소에서도 음식들 중에서 암을 일으키는 음식들, 그러니까 통조림, 가공음식,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 그래서 기름에 많이 튀기거나 방부제나 이제 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식, 그 다음에 지나치게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음식들이 면역력을 해치는 이제 음식이고, 그 면역이 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자연에 가까운 음식이겠죠. 그래서 정제가 덜 된 통곡물, 그 다음에 오메가3가 풍부한 여러 가지 생선, 그 다음에 견과류, 이런 부분들이 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음식으로 건강을 대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음식 먹으면 나는 건강해질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으니 다른 건강 관리는 안 해도 돼. 면역력은 굉장히 총체적인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만 전체는 아니고
우리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지 않은 채 음식에만 의존한다면 오히려 건강관리, 면역관리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관리를 원활하게 하면서 음식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영양제의 도움을 보조적으로 이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게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건강을 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습관의 함정이라고 한다면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심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기운이 딸린 상태에서는 탄수화물에 끌릴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밥 한 반찬 한 번, 밥 한 반찬 아니면 음식을 그냥 빵으로만 채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인슐린 기능도 해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채소 한 번, 그 다음에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단백질 한 번, 밥 한 번.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거꾸로 천천히 먹으면서 채소, 고기, 밥, 채소, 단백질, 밥 이런 식으로 밥 한 반찬 한 번이 아니라 2대1로 탄수화물의 양을 적절하게 제어하면서 채소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재료죠. 그 다음에 단백질, 근육의 재료이자 호르몬의 재료, 면역항체의 재료이죠.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하루에 물 2리터. 근데 물 2리터라고 하니까 2리터를 한 번에 먹어야 된다. 그러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8번 정도는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수분을 섭취하라고 하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출근하기 전에 한 잔, 출근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퇴근하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그래서 하루에 8잔 정도의 수분을 섭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변 색깔이 맑고 투명하게 나오는 것을 제 수분 섭취의 목표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소변 색깔이 굉장히 탁하고 진하다고 하면 세포가 건조된 상태이고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이 디톡스가 아닌 독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 물을 8번 먹는 생활 습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밥빵면. 물론 그러니까 밥빵면은 반드시 필요한 음식인데 이거는 이제 적정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한국인에게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병, 비만이잖아요. 당뇨와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에게 왜 위험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으려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적정하게 분비가 되면 성취나 동기부여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게 필요 이상 도파민이 분비되게 되면 도파민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습된 경험 때문에 도파민을 주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죠. 의존하고 없을 때는 검단 증상, 그리고 하다 보면 또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자극을 얻게 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쇼핑이나 게임 중독이나 뭐 인터넷 중독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음식 중독. 그 중에서 도파민 중독을 강하게 일으키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먹게 되면 혈당이 쫙 오르면서 머릿속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재미 하나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단맛 자체가 주는 굉장히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과로하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불행할 때 탄수화물에 중독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존됐을 때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 밥, 빵, 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탄산음료, 그러니까 가당음료, 정제된 가당음료 같은 것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식품들은 다 가공 과정을 거치지만 이 가공 과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원래 음식이 가졌던 원래 그런 어떤 성격들을 많이 잃어버린, 그래서 뭐 통조림 제품이라든지 캔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부제라든지 화학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 그래서 그런 어떤 가공 과정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게 된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아무래도 유발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악순환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초가공식품 그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마시지 않습니다. 목마름을 또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 부족 그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개인차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가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영양제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영양제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영양제 자체도 우리나 간이나
신장에서 콩팥에서 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있는 약하고도 이제 충돌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현명한 이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가욕을 부리지 말고 영양제에 너무 맹신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아는 전문가, 의사라든지 그렇게 어떤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검증된 제품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총량도 자기 건강 상태에 맞게끔 본인의 어떤 한도에 맞게끔 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양 섭취가 굉장히 불균형해서 음식으로 섭취가 좀 힘든 어떤 환경에 놓이신 분들 아니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 질병이 있거나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영양제 섭취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이 굉장히 끼어져 있다. 식이섬유 섭취를 권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들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량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거나 우리 에너지를 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는 코엔자임 Q10이나 비타민 B 햇빛이 굉장히 쬐는 게 굉장히 부족하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면서 무기력하거나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된 아토피라든지 면역 관련된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비타민 D 혈액의 흐름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굉장히 올라가 있거나 혈관 내 염증이 심할 때는 오메가3 등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게끔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본인에게 분명히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몸에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오히려 영양제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더 부대낀다, 힘들다. 그러면 영양제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 영양제 섭취를 중단하고 다시 재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표준 가정을 겹쳤다고 한다면 동일한 성분은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게 되니까 제품이 들어있는 성분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마다 공정이나 그런 기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 때 그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이제 오메가3 먹었을 때 어떤 회사 제품은 소화가 잘 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품은 소화불량을 일으킨 제품이 있는 이만큼 그 제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영양제가 본인에 맞고 안 맞고는 건강기능식품이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몸이 중요한 리트머스치가 돼야 되거든요. 본인의 몸에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양제를 끊어야 되는 사람들은 먹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본인이 기대했던 그런 효능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뭔가 영양제를 먹었는데 몸이 둔하고 굉장히 힘든 기능이다. 그 다음에 간이나 콩팥 기능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혈액검사나 그런 거에서 나빠진다. 그럴 때는 영양제를 끊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영양제를 또 추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음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음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음식을 섭취해서 하는 게 좋고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자기 몸 상태에 맞게끔 하나 둘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조절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대사를 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 간은 또 글루타치온의 가장 중요한 공장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여러 가지 그 활성산소가 몸에서 늘어나는 증상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우리 간에서 이제 간세포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그런 낯빛이 조금 이렇게 특히 눈동자 같은 부분이 약간 노래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 간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다 이렇게 통과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의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어떤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간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이나 콩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혈액 검사 정상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상 수치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원인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스트레스, 가로, 체중 증가, 알코올이나 술의 어떤 섭취, 운동 부족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교정해서 정상 범위 밖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정상으로 돌려놓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근데 유산균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어거든요. 마이크로바이오타는 미생물, 게놈은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후생유전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난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 물려받은 거지만 후생유전학, 후천적인 어떤 생활 습관과 노력을 통해서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때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백조개의 장내 세균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장내에 서식하는 세균을 장내 미생물로 알았던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전자처럼 이제 우리 몸에 작동하고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효능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은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그걸 소화 흡수, 분해해서 우리 몸에다가 잘 흡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용하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우리 몸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장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코팅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복통, 설사, 변비 등에 시달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선택적 배제 기능인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익균이 장점막에 달라붙어서 장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뒤에 따라 들어온 여러 가지 독소나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이미 유산균이 그 부분을 이렇게 보호하고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결합되지 못하고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배변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장점막을 지키는 기능을 하게 됐죠. 장점막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장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입고 손상되는데 장내 세균이 그것을 복구시키는,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4가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관리하는 것이 면역력, 그 다음에 영양, 건강관리, 혈액순환 이런 부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밝혀진 연구들은 나이가 들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장의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어릴 때는 비피도균이나 락토바시러스균이 대부분 차지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유해균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을 8대2로 보고 있는데, 한 연구결과에서는 63대 37, 그 8대2의 황금 비율이 좀 깨진 연구결과를 보였고요.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는 과정에서도 살펴보면 그 비율이 5대5, 4대6, 심한 경우는 2대8까지 무너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고 우리가 또 잘못된 생활 습관, 그래서 식일 습관이 좋지 않거나 또 이제 많은 약이나 특히 이제 항생제나 진통제를 이렇게 많이 먹게 된다든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장점막을 지켜주는 영양소들이 결핍하게 되면 유해균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의 환경에서는 적절한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의 호전 반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유산균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증상들,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 변비나 설사가 더 심해진다. 물론 이제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 과정은 한 2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가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돼야 돼 장내 환경들이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소화기 반응이 있다든지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도와주면서 해야 되는 어떤 작용들인데 오히려 그런 어떤 소화기 불편 증상이 더 심해진다. 그 다음에 체내 에너지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피부가 더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 유산균이 자기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중단을 하시고 다른 유산균을 이렇게 대체해 보는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극도로 결핍된 사람에게서는 약간의 어떤 균주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면역 억제 작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유산균을 시도하게 되었을 때는 이 면역력 혼란 상태, 면역력의 어떤 위험 상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유산균도 지금 현재는 하나의 이제 건강기능식품처럼 이렇게 하나의 이제 규격적인 어떤 검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인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균주가 다양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균주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뭐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같이 결합된 제품이 좀 더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유산균의 어떤 대사산물까지 결합시킨 제품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마이크로 바이옴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먹었을 때 자기가 맞지 않다면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규격을 통과한 제품이자 먹었을 때 본인에게 이득을 주는 제품이 좋은 유산균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좋은 음식은 반드시 있지만 모든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는 없다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일반적으로 브로콜리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십자가 채소로서 우리 몸의 세포라판을 활성화시키면서 글루타치온을 형성시켜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역할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항염증 물질도 굉장히 많으면서 그 다음에 노폐물을 잘 배출해 주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브로콜리 자체를 먹었을 때 어떤 사람에는 가스를 유독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포도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브로콜리나 좋은 어떤 식품들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스가 더 많이 차고 소화불량이 있다면 본인한테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10명에 9명에게는 브로콜리가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오히려 본인이 더 거북하고 가스가 많이 발생하면서 속이 이제 불편하고 아프다면 오히려 본인의 소화 기능을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브로콜리 대신 다른 채소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나 영양소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들어와서 다른 어떤 개인적인 다른 차이를 나타낸다면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유는 기본적으로 완전 단백질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유를 먹으면 유당불내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나 칼슘 등의 어떤 보충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충분하게 섭취를 해도 되는데 근데 우유를 먹고 나서 속이 좋지 않거나 유당불내성으로 인해서 복부 팽만감, 설사가 있다면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어떤 음식들을 찾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유를 먹고 나서 특별하게 어떤 불편한 부분이나 부작용이 없다면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우유에 대해서는 찬반 양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젖소를 키우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유에 대해서 비관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유 자체를 통해서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균형 잡힌 어떤 시각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좋았던 식품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검증이 되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과학기술이 스스로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같은 우유라고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젖소가 배출한 우유인지에 따라서 그 건강 성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도 다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같은 경우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그리고 생산자 중에서도 조금 더 공해가 없고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런 어떤 축산물이나 농산물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태도의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제 생기는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 혈액순환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혈액순환이 안 될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내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감소되거나 머리가 멍한 것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어지럽거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손발의 어떤 감각이 조금 무뎌지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쪽 손이나 한쪽 발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고 있고 약간 손가락 끝이 감각이 이상하다 그런 경우는 뇌졸중의 어떤 증상이 나타낼 수 있는 징조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병원에 진료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살펴봤을 때 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특히 이제 승모근이나 이 목 쪽의 근육이 굉장히 이렇게 굳어 있으면서 이 부분들이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 쪽에 종아리가 찌가 나거나 다리가 저리다고 한다면 이 하지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뇌로는 반드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징조일 수가 있습니다. 뇌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잘 살펴보면 명치껏을 눌렀을 때 이 굉장히 압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뇌 못지않게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이 굉장히 집중되는 것이 소화기관이거든요. 소화기관이 좋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이제 혈관 관리를 해야 되죠. 혈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 쓰리고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비정상이라고 한다면 약물치료와 더불어서 생활습관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그런 이상이 없고 뇌로 가는 경동맥이나 뇌동맥이 이상이 없는데도 뇌가 자꾸 혈액순환이 안 되는 신호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우리 혈액을 돌리는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뇌 혈액순환은 우리 몸의 운동이나 우리 몸의 전체적인 혈액순환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활동량을 좀 늘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 혈액순환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특히 종아리와 우리 손 쪽의 혈액순환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구조적 이상이나 질환적 이상이 없는데도 혈액순환이 안 된다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손 스트레칭이라든지 종아리 스트레칭, 발목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하고요. 뇌 혈액순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거든요.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혈액 자체가 찐찐해지고 혈관 자체가 경직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뇌이기 때문에 한 자세로 오래 있는 동작은 절대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 두 가지죠. 전해질 균형과 독소 해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소가 해독을 제대로 안 되게 되면 피부 쪽에 굉장히 가려움증 증상, 피부가 윤기가 없거나 부어있는 증상,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해질 균형이 안 잡힐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온몸이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의 부종이라든지 온몸의 부종 같은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또 소변을 보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야간뇨가 갑자기 발생을 많이 한다든지 이전에 비해서 이게 독소를 잘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하다든지 그 다음에 피곤이 심해진다든지 신장에서 노폐물을 잘 걸러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못하면서 심장이나 폐 쪽에도 이제 부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전에 비해서 같은 운동을 해도 금방 지친다. 그 다음에 숨이 약간 이전에 비해서 더 찬다. 근데 심장 검사를 해도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면 콩팥 기능에 이상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장의 기능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콩팥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를 하는 건데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연도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으면 신장 기능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서 콩팥 기능을 전년도 검사와 비교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콩팥에 좋은 음식은 혈관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팥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신사구체 혈관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몸의 신장사구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게 혈관이 이렇게 모여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충분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면서 혈당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잘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가 원활하게 공급돼야지 그 신장의 어떤 독소를 걸러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신장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을 좀 피해주는 게 좋겠죠. 정제 탄수화물과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짠 음식이죠.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 사구체 모세혈관의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짜게 조리된 음식이나 그리고 소금이 필요 이상 가닥에 들어간 가공식품들을 좀 피해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커피는 굉장히 찬반연론이 많은 제품이고요. 적정량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혈액순환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 커피를 먹었을 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커피를 먹었는데 그날 잠을 못 잔다. 카페인에 대한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죠. 커피를 먹고 나서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오른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신 분이라든지 혈압 관련해서 건강 문제 이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커피를 먹고 난 다음에 혈압을 한번 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커피 먹기 전과 먹기 후에 혈압차가 굉장히 심하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에게 맞지 않게 작용하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커피 자체는 이뇨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만성 탈수 상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몸에 독소를 잘 배출하지 못하고 세포가 건조한 상태인데 커피를 먹고 나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건강에 굉장히 해가 되는 효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나서 혈압이 지나치게 오르거나 두 번째 커피를 마시고 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커피 후에는 반드시 물 한 잔을 보충해 주시는 그런 건강 행위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인슐린이 쉬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회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음식으로 탄수화물 먹는다든지 집에 와서 밤에 조금 이제 하루에 이제 피로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밥방면 같은 탄수화물을 먹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들기 때문에 밤에 자는 동안 끊임없이 인슐린이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 흡수하기 위해서 가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슐린의 피로 증상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 있고요. 밤에 또 이렇게 늦게 탄수화물 먹게 되면 자는 동안 소화기관이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위산이 분비되면서 위식도 역류를 일으켜서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탄수화물 섭취는 9시 전에 끝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수분 섭취도 낮 동안 충분하게 하되 밤 9시 전에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 9시 이후에 수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방광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으로 인해서 밤에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호르몬의 재생이나 세포 재생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은퇴는 은혜로운 퇴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은퇴가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산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의 이제 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가 은혜로운 퇴근이 되려면 경제적인 여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관계와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또 즐거운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건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건강은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습관은 학습이 되고 공부가 돼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그리고 건강은 저축과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면역력을 하나 저장한다, 혈관 하나 저장한다처럼 건강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우리가 은퇴 이후에 더욱더 건강한 부자로 살 수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